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방금 얼굴이 잠깐 나왔었죠. 오늘 이분과 함께 할 건데요. 스타아시아 파트너스 김일수 대표 나오실 거고요. 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갑자기 얼굴을 내미셔서. 그러게요. 갑자기 네, 깜짝 놀랐죠. 뭐.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이 안정화 대책이 나왔는데 그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자, 오늘 일단은 저희가 대책은 발표가 됐어요. 안정화 대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투자가 과열됐던 분양시장이나 혹은 청약시장이 조금은 이 과열 열기가 수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저희가 받아들게 된 이런 부동산 대책인데 일단 이 대책에 대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장관과 그리고 국토부 강호인 장관이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함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 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 조치 이후 시장 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약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청약 제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 보급률 등 주택시장 지표를 토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거나 전매 제한 기간을 현재보다 1년씩 연장하겠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등에 대하여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지역 등에서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있었던 세대의 구성원은 앞으로 최대 5년간 재당첨 자체를 제한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분을 포함한 민간 택지 내의 주택 사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성남시는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 동탄 2 신도시, 남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현행 1년 또는 2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서울 25개구 전체, 경기 과천시 등 6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청약 시장의 이상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 지역 추가 여부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해제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선별된 지역에 대한 단기 투자 수요 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청약 과열 현상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던 것처럼 지역도 다 선정을 했고요. 지역별로 어떻게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다 제각각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물론 지금 조금 전에 강호인 장관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줬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안정화 대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일단 지역별로 먼저 살펴보자면 서울 지역은 민간 분양 지역이 됐든 혹은 공공 분양 지역이 됐든 모두 다 어떤 분양이든 간에 다 기준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분홍색 지역이 민간과 공공 모두 이 기준이 강화되는 지역들이고요. 자, 그리고 고양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이런 곳들은 공공택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분양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하지만 그 과천시, 성남시는 이 마찬가지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이 어떤 분양에서도 기준이 강화가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부산과 세종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가운데서는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자 이런 곳에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될 경우 민간 분양의 기준이 강화가 되는 거고 세종시에서는 이 공공 분양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자면 먼저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되죠. 서울 지역에서는 1년이 모든 지역에서 1년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총 1년 6개월 동안 이 분양권 거래가 안 된다는 거고 다만 그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 4구를 비롯한 과천까지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내가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투기 청약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현행 5%만 냈었는데 이 계약금을 10%까지 내도록 하고요. 지금은 2순위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2순위 청약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만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적격대출 한도를 2조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행들이 적격대출을 할 수 있었지만 한도가 넘어서서 잘 안 다루고 있었는데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분양 중도금, LH에서 하는 분양 중도금은 약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연기를 해서 지금은 그 은행들이 이 중도금 대출을 내가 해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자, 그 은행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은 네 번째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다섯 번째 거가 이겁니다. 청약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혹은 부적격자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1년 동안 재청약을 금지시키는 현행은 3개월이었는데 그걸 기간을 늘려서 1년 동안 재청약을 못하게끔 하겠다. 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네요. 많죠. 많아요. 자료 받았던 게 네. 6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부터 여쭤볼게요. 뭐 소유권 이전 등기신까지 이제 전매 제한,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전매 금지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재당첨 문제도 좀 기간이 연장됐고 했는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내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다 혹은 좀 더 세게 나왔다 둘 중에 어떤 쪽이세요? 일단은 말을 하니까 너무 좋고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일단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아유, 10분을 그냥. 그러니까요. 네. 일단 지금 앞에서 많은 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설명에 대한 내용은 뭐 긴 내용은 이미 설명이 되는 네. 필요가 네네. 없고 지금 내용 자체는 애초에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단지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옥죄를 좀 잴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생각한 대로 일단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 또 청약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 뭐 시장이 뭐 폭락을 한다든가 네. 뭐 시장이 갑자기 뭐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다든가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지금 시장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죽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씩 지금 주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역들이 다 세부적으로 갈렸잖아요. 네네. 그 강남 4구를 비롯해서 과천까지 또 하나의 그 바운더리를 묶이게 됐는데 네. 그 강남 4구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강남 지역을 제외한 송파나 강동 지역은 강남은 재건축 매매고 그리고
이 송파와 강동 지역은 또 신도시를 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은 뭐 그 부동산 시장에서 바로미터가 네. 바로 재건축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변의 시장들이 다 들썩거립니다. 네. 네. 보통 신규로 개발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매매 수요만 기다리게 돼요. 네. 분양만 하고 입주할 때까지만 기다리는데 네. 재건축을 건드리게 되면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일단 이주자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의 전월세 시장에도 문제가 되고 매매 시장에도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불구하고 지금 서울 지역의 웬만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나 있어요. 네. 네. 다 끝나 있는데 지금 강남 4구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의도 지역 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부셔야 될 그 아파트들이 훨씬 많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일단 재건축이 밀집돼 있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분양가가 이제 강남 평균 3.3제곱미터당 평균 4,300만 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좀 뜨끔하죠. 그쵸. 이런 상황에서 좀 움직이지 않으면 좀 뭐라고 할까 주의를 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집중한 것 같고 또 아까 드린 것처럼 또 재건축 중에 또 가장 또 핫한 지역이 과천이거든요. 네. 이 과천까지 좀 같이 일단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책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시장 잡히겠어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부동산에 직접 이제 몸담거나 여기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네.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천년만년 계속 과열되거나 좋을 것도 아닌데 네. 내년쯤에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또 이렇게 하면 분양 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움츠러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말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건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열심히 막 그 엔진을 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 약간 브레이크를 약간 밟아주고 한번 좀 쉬어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2018년, 2019년도에 대한 어떤 뭐 입주 위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내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시장은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약간 주의를 주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금 또 과열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이때는 정말 제대로 된 규제책을 내놓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규제책이 이번에 좀 빠져있지만 금융에 대한 규제책, 네. 그다음 조세, 중과세, 그래서 예를 들어 양도소득 중과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한 어떤 규제책. 지금 이건 아직 안 건드려놨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는 그럼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이제 분양가 만약에 상한제는 지금 2017년 말까지는 네. 이제 뭐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건드리기 때문에 일단 청약제도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전매제도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청약을 해놨는데 분양을 받아놨는데 그것도 적용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부터 말씀드리면 네. 11월 3일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모집 공고 한 대까지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요. 오늘부터 네. 적용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 재당첨 1년 동안 그 1순위 제한, 네. 그다음 네. 재당첨 제한 이 부분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이 이제 발효되는 이번 달 한 중순 정도.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입주자 모집인부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에 네.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튈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단기 투자에만 좀 제한을 두고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큰 피해나 뭐 이런 제한은 받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청약 시장 자체가 이제 가수요, 투기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네. 청약 경쟁률은 확실하게 줄어들겠죠. 예. 뭐 그다음에 그 재건축 그 청약에 대한 제한도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뭐 청약을 막 집어넣고 이렇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그럼 정말 이걸 딱 나타내게 되면 네. 이제 지금 청약 시장 자체가 확 거품이 빠지냐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약간 거품은 계속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먹으면 예. 맥주 거품이 아주 많을 때보다 약간 줄어들 네. 때가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네. 이제 좀 청약을 하는 데서의 당첨률을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뭐 보증한도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요즘 중도금 대출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네. 요즘 중도금 대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도금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모르고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1차 중도금 내고 그다음부터는 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중도금 대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청약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 중도금 대출도 은행 빌려줄 은행을 못 찾다 보니까 계약할 때 좀 꼼꼼히 더 따져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나중에. 뭐 저축은행하고 캐피탈까지 찾아가요. 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중도금 대출 금리가 한 3%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비싼 데는 5%까지 올라가 있죠. 이건 중도금 대출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이제 집단 대출로 해줄 수 있는 은행을 찾기 위해서 뭐 4에서 8개월 정도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주겠다. 특히 네. LH에 한해서 네. 뭐 이런 대책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그거였어요. 일단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등기 이전 기간까지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내가 입주할 때까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1년 늘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까지도 6개월이라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불법 전매가 많이 있었고 이 불법 전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뭐 포상금 제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청약 기간을 다시 한번 청약할 수 있는 기간을 뭐 1년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말 가능할까? 왜냐하면 청약은 뭐 가족의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꼼수는 언제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꼼수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지는 않고 그리고 청약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큰 벌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년을 늘리는 것. 그러니까 네. 기존에 6개월을 18개월로 늘리는 것은 일단은 아까 드린 것처럼 약간 충격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걸 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현 정부가 이제 한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일단 조정을 좀 시키겠다는 얘기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기성 투자 수요라는 것은 뭐 1년, 2년, 3년을 우리는 단기성 투자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네. 보통 6개월 이하를 단기성 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약을 해놓고 계약금 정도 넣어놓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네. 그 이전에 일단 전매시키고 네. 본인이 또 거기서 나면 프리미엄 받고 뭐 이런 건데 1년 반은 또 이게 다르거든요. 넣어놓고 돈을 묶어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 묶어놓은 거 가지고 다시 또 재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재분양을 또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기 수요를 단기적으로 막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꼼수까지 정부가 막겠다는 건 아니고 네. 나 움직이고 있어. 네. 너네 좀 조심해, 자중해라는 느낌 정도 네. 그렇게 네.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걸리면 혼난다. 뭐 이런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한번 네. 경고를 해준 건데 그런데 저는 글쎄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희한하게 거꾸로. 정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네. 과연 이번 대책 이후에 과연 진짜 분양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더라도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직접 현장에 계시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존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시경제 시장이 얼마나 잘 움직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이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이미 시장의 거래는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지적으로 과열이 돼 있는 거지 전국적으로 좀 더 과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또 고민을 예,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오른 지역.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른 그러니까 네. 분양가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뭐 어떤 거래량이 얼마큼 더 늘어났다는지 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했었으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 게 맞아요. 근데 꺾이는 게 맞는데 일단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고 전세 가격이 너무 높고 네. 매매가 된 전세가가 80% 이상이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려오더라도 약간 한계적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국내외적으로 뭐 대기업도 약간 굉장히 힘든 어떤 거시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고 네, 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어차피 시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많이 연락이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년도 시장에 어차피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여건은 마련돼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약발이 좀 잘 먹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약발이 잘 먹히는 거를 좋아야 되나요? 좋아해야 되나요? 안 좋아해야 되나? 약간 아니면 그런 느낌은 있긴 이게 사실은 참 그 양날의 칼인데 네. 사실은 약발이 먹히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이 없거나 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무리하게 이제 분양을 받으시거나 또 집을 사시거나 네,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약발을 먹히는 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1년의 조세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조세가 20%가 그러네요. 넘는데 네. 이 조세가 또 확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재산세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 또 내년 때 되면 또 공시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하지만 지금은 좀 조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1,3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에 대한 뇌관, 네. 어떤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지금 조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번 대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약간 꺾이는 분기점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랑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락하게 될지 이 전망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를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의 지금 그 경쟁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지금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무슨 네. 얘기냐면 우리가 2006년도를 전고점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표가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더 줄이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 특지 네. 공급을 더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이제 내후년부터 이제 공급이 이제 입주가 이제 좀 네. 많이 이제 정상화되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은행들의 금융기관들 여신 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는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정부의 어떤 방침과 약간 디커플링 돼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금리적인 측면, 또 거시경제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또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오늘 발표됐던 113 부동산 대책부터 해서 저희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아시아 파트너스 김일수 대표와 함께 했고요.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